1000개의 내라 뇌의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인류와 기계의 지능의 미래라. 빌 게이츠 2001년 올해의 책이다. 뉴타임즈 베스트셀러 파이낸셜 올해의 책. 리처드 도킨슨 추천. 재밌고 자극적이다. 뛰어나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질 것이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 뇌의 구조와 진정한 AI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과 단서들로 가득하다. 제프 호킨스 지음. 제프 호킨스는 신경과학자, 컴퓨터 공학자. 제프 호킨스는 신경과학 연구 기업인 뉴멘탈 레드우드 신경과학 연구소 창립자, 핸드헬드 컴퓨팅 분야를 개척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 제프 호킨스는 지능은 무엇이고 뇌는 지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는 데 1000개의 뇌 이론을 제안한다. 오늘날 AI는 왜 지능이 없는지,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은 무엇인지, 기계지능과 또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지를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도발적이고 혁신적이기에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제프 호킨스를 다윈과 닮은 과학자로 묘사한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는 생각하는 기계가 있다. 생각하는 뇌 기계. 뇌 속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리처드 도킨스. 이 책은 절대로 잠자리에서 읽으면 안 된다. 무서운 이야기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악몽을 꾸진 않는다. 그보다는 너무나도 재밌고 자극적이어서 당신의 마음은 흥미진진한 개념에 맴도는 소용돌이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잠을 자는 대신에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칠 것이다. 찰스 다윈은 과학자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밖에서 그리고 정부의 연구비 지원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호킨스는 실리콘밸리의 신사과학자로 불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윈과 닮은 점이 있다. 다윈의 강력한 개념은 너무나도 혁명적이어서 짧은 논문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1858년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은 거의 무시당했다. 다윈 자신이 말했듯이 그 개념은 두꺼운 책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1년 뒤에 나온 그의 책은 빅토리아 시대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제프 호킨스의 1000개의 뇌 이론 역시 제대로 설명하려면 책 한 권 분량에 해당하는 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의 기준틀 개념 생각 자체는 움직임의 한 형태다는 정곡을 치른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각각 한 권의 책을 채울 만큼 충분히 심오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는 정의 기원을 다 읽고 나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렇다고 뇌과학자들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반드시 헉슬리와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책은 다윈의 책처럼 하나의 거대한 개념을 다루는 대신에 흥미진진한 개념들을 많이 다룬다. 나는 토마스 헨리 헉슬리뿐만 아니라 그의 명석한 세 손자도 이 책을 읽었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물의 세계는 당신의 어린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수정 캐비닛을 채웠다. 왜냐하면 일단 안으로 들어온 물질적인 사실은 정신을 발견하므로 상호 채무 관계로 엮인 사실과 당신은 그곳에 당신의 작은 소우주를 지었다. 그곳에서 적은 사람도 살 수 있고 별과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적도와 극이 밤과 낮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정신은 세계의 물질 창설을 녹인다. 백만의 고립이 불타 사라진다. 우주는 살아가고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마침내 사람의 마음속에 신을 만들었다. 뇌는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로지 우박처럼 쏟아지는 앤드루 헉슬리의 신경 자극을 통해서만 바깥 세계를 파악한다. 자, 우리가 지각하는 실제가 구성된 실제, 감각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뉴스 속보들에 의해서 갱신되고 추가 정보를 얻는 모형이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과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나 있으며 그 각각은 뇌의 피지를 이루는 수많은 기둥이 하나로 사로잡고 있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우아하게 주장한 사람이 호킨스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의 논지는 상당히 자극적인데 다른 과학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내 속에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합의와 심지어 분쟁까지 일어난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가? 생전에 소중한 당뇨가 희귀했던 시절에 수백만 년 동안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 교육받은 우리 오래된 데는 이렇게 말한다. 케이크 먹고 싶어? 응, 케이크 줘. 반면에 당뇨가 넘쳐나는 시대에 불과 수십 년 동안의 책과 의사를 통해서 교육받은 새로운 데는 이렇게 말한다. 안돼, 케이크는 안돼. 오래된 데는 또 이렇게 말한다. 아파. 이 끔찍한 통증은 더 견딜 수가 없어. 안돼, 고문을 견뎌내야 돼. 오래된 파종류의 내와 새로운 또 포유류의 내 사이의 갈등은 왜 통증이 그토록 고통스러운가라는 수수께끼의 답을 제시한다. 통증. 합리적인 깃발이 뭘까? 그 답은 아마도 논쟁을 좋아하는 내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내는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길을 원한다면 가상의 깃발을 무시하고 몇 번이고 버리게 쏘이거나 발목을 삐거나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려 한다.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에 극도의 신경을 쓰는 오래된 데는 항의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호킨스는 이 원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다수의 과학자와 철학자 편에 서 있다. 기계는 혼이 없고 하드웨어가 죽고난 뒤에도 하드웨어와 분리되어서 살아남는 유령 같은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람하는 자에게 컬러 화면의 세계에서 영어로 비춰주는 데카르트 극장. 그 대신에 호킨스는 감각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신경자극의 빗줄기에서 정보를 얻고 조정되는 구성된 소우주들로 이루어진 다중 세계 모형을 제안한다. 그런데 호킨스는 먼 미래의 우리의 뇌를 컴퓨터로 업로드함으로써 죽음을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모형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신체 모형이 있는데 신체 자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머리뼈로 이루어진 감옥벽 밖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변하기 때문에 체스를 들 줄 모르는 아이도 액체가 어떻게 쏟아지고 공이 어떻게 구르고 개가 어떻게 짖는지를 안다. 그렇다고 호킨스가 미래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뇌의 방식, 그 욕망과 배고픔, 갈망과 분노, 감정과 두려움을 빌려올 수 없는데 그것은 새로운 내가 해롭다고 간주하는 길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적어도 호킨스와 나 그리고 필시 당신도 가치 있게 여기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해로운 길이다. 호킨스는 우리의 계명된 가치는 이기적 유전자의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가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번식을 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명령에서 크게 벗어나야 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유전자 대지식에 관한 장에서 우리는 오래된 뇌의 목적과 새로운 뇌의 목적의 차이를 다룬다. 사람의 DNA 표질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반기를 들 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질시대를 통틀어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번식 없이 섹스를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오랜 뇌의 유전적인 재촉에 반기를 들고서 나는 헉슬리가 종의 기원을 다 읽고 나서 내뱉은 경험한 발언을 이용을 하면서 글을 시작했다. 이제 나는 제프 호킨스의 흥미진진한 개념들 중에서 하나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우리가 한때 이곳에 있었고 또한 그 사실을 알릴 능력이 있었음을 전 은하에 알리기 위해서 우주적인 묘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호킨스는 모든 문명은 하루살이처럼 단명한다고 지적한다. 우주적인 시간의 척도에서 보면 어떤 문명이 전자기 통신을 발명하고 나서 멸망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불빛이 한번 깜빡이는 것과 같다. 그 한 번의 깜빡임이 다른 깜빡임과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불행하기도 아주 낮다. 소수나 파일을 나타내는 숫자를 내보내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쨌든 전파 신호나 레이저 빔 펄스로 보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이것들은 생물학적인 지능의 존재를 알리긴 하는데 그래서 SETI와 SF의 상투적인 도구로 쓰이지만 너무 간단하고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오래 지속되고 어느 방향으로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포착될 수 있는 신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다소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극파 사이의 간격 패턴으로
코드화된 우주 메시지가 신경세포 뉴런과 동일한 종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탐구하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내를 아주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내에 대해서 AI는 틀린 개념 이렇게 해서 보겠다는 거죠. 뇌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은 뇌에 대해서 당신 머릿속에 있는 세포들이 이 단어를 읽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세포는 아주 단순하다. 세포 하나만으로 읽거나 생각하거나 그 밖의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세포가 합쳐져서 뇌를 만들면 이 세포들은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쓸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인류의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사람의 뇌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내 주장에 놀랄지 모르겠다. 매년 뇌와 관련된 발견들이 발표되고 뇌에 관한 책들이 출간되며 인공지능 같은 인간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신들만이 만든 기계가 예컨대 생쥐나 고양이의 지능에 근접했다고 주장한다. 1979년 DNA로 연구로 유명한 프랜시스 크릭 뇌에 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뇌과의 현황과 관한 글을 썼다. 크릭은 과학자들이 뇌에 관한 데이터를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 나는 젊은 시절에 크릭의 글을 읽고 자극을 받았다. 실리콘밸리에서 2016년 초에 우리의 연구는 극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DNA, 내가 지능을 가지려면 세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과학자들은 내가 세계의 모형을 배운다고 말한다. 우리가 2016년 이룬 발견은 내가 이 모형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발견의 이야기와 이 발견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들려준다. 나는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2부에서는 기계 지능을 다룬다. 3부에서는 뇌와 지능의 관점에서, 마지막 장들은 종으로서 우리가 맞닥뜨릴 선택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룰 것이다. 자,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들은 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생물학을 조작하고 또 우리보다 똑똑한 기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를 천기의 뇌 이론으로 이끈 여행은 길고도 복잡했다. 버클리에 들어간 뒤 나는 신경생물대학원 학장이던 프랭크 워블린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내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고 싶은 연구를 보고서로 써서 제출하라고 했다. 그 보고서에서 나는 신피질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나는 신피질의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함으로써 그 문제에 접근하기를 원했다. 뇌의 기능에 관한 전체적인 이론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 야심만만 따라서 위험한 것으로 간주가 됐는데 나는 실험 연구소도 일할 수 있었지만 몇 군데 면접을 보고 나서 내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 다음 2년을 대학교 도서관에서 신경과학 논문을 수탁 읽으면서 보냈고 나는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또 적절한 시간을 또 찾을 수 없어서 나는 그냥 어느 하루를 택해서 내가 창립을 또는 업계를 떠나게 되었고 나를 포함해서 RNI에서 일한 사람들은 모두 그 연구가 대단한 것이라고 했다. 연구를 했는데 RNI는 그 밖의 점에서 아주 훌륭했으므로 우리는 RNI를 UC 버클리로 옮기기로 했다. UC 버클리로 옮긴 뒤에 나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누멘타를 운영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누멘타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생 벤처 회사와 같다. 이 우주에서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존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무게 1.5kg의 세포 덩어리라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사실이다. 그렇네요. 이 조그만한 내가 어찌 그렇게 큰 우주를 알 수 있는 건지 참 신비롭다 하는 것에 소문으로